네, 실적과 그리고 금리 변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두 마리, 이 토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전략으로 오늘 인사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까스로 너무 중요한 이슈가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협상 진행 중에 미국의 PCE 물가지표 발표인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왜 중요한지부터 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신임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향은 비둘기파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좀 많이 사그라들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FOMC 때 그 워시가 한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시장 보고 이제는 좀 성인 수준이니까 성인답게 굴어라. 네. 무슨 말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으면 다 연준한테 달려와서 징징거렸죠, 한마디로. 금리 인하해주고 채권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실제로 연준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워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러지 마라. 이제 시장이 독자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라라는 얘기고 연준도 오히려 시장을 보면서 갈 거고 시장이 연준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됐고 이번 연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PC 물가 하필이면 또 이번에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치는 헤드라인은 직전이 3.81 정도였으면 이번에 4.12 그다음에 근원은 뭐 3.4까지 뭐 그래서 계속 다 올라오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공격적인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저기서 이번 주 초에 새롭게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 예측을 리바이즈 업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연내에 3번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는 연내 동결 여전히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0월, 12월 마지막 하반기에 마지막 남은 3번의 금리, 그러니까 소위 FOMC 때 3번 인상할 수 있다. 만약 저 정도로 가면 시장이 분명 충격이 있겠죠. 너무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고용 시장이 괜찮은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연준이 워시가 말했잖아. 그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3번을 다 올릴까는 가봐야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이 이제 어제 좀 출렁이는 이유를 찾는 와중에 저런 워시의 연준은 생각과 달리 매파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이제 가장 큰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 굳이 찾자면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웃긴 게 그 전 파월 연준 의장을 기준금리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네. 케빈 워시 의장은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에게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AI 투자 관련해서 변동성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할 때 항상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자금 조달 이슈입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면서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최근 이게 또 발목을 또 잡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또 패턴이 된 듯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AI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를 자기 돈 갖고 할 땐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가장 역대급 투자 등급채 발행이 있었고 그것의 중심에는 AI 기업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도 나도 지금 빚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그러면
빚내 갖고 투자하는 게 쉬워질까? 일단 빚은 낼 수는 있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보시면 어제 그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놓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좌우축이 서로 양축이라서 레벨이 좀 다른데 파란색이 투자 등급체이고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훨씬 더 이 레벨이 높습니다. 붉은색은 투기 등급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에 얼마나 더 프리미엄을 얻느냐, 한마디로 보험료를 더 얻느냐, 이것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등급체는 지금 보시면 한 70pp 뭐 요 정도를 얻는다, 이렇게 80pp 요 정도 얻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기 등급체, 정크본드라고 하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bp 정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베이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저기 또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오히려 미국의 지금 채권 투자자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보다는 차라리 기업이 나, 이제 이런 마인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너무 계속 오랫동안 내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거는 AI는 결국 투자하면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믿음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지금 최근 한 3년간 수준 보시면 제일 낮은 데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빚을 내야 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비싸게 높게 막 이렇게 견제하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거나 빚을 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 주셨던 스페이스X가 브릿지론, 그 사이에 있었던 250억 달러를 차원 발행하려고 250억 달러를 어젠가 그저께 발행을 했는데, 신규 발행했는데 지금 IPO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행해서 그러니까요. 구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성공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몰려있는 돈이 거기에 900억 달러가 넘게 몰려서 그래서 뭐 3대1, 뭐 2대1 수준으로 어쨌든 소위 인기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거 AI B2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가 끌어올렸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반기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에서 나타나는 얘기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궁시렁궁시렁 하지만 돈은 빌려줄게. 네. 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는 아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또 결정적인 부분이 반도체 차익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이쪽의 타격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됐을 때 신규 진입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사실은 빠진 이유를 너무 많은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들을 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왜 빠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결국은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과열 양상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소위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잘 아시겠지만 빠질 때도 같은 속도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어제 상당히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 하나 열렸는데, 이게 이제 시타델에서 지난주에 낸 보고서, 주말에 낸 보고서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하냐면 소위 이제 B2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이제 신용융자, 요게 한 2.5배 정도 레버리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좀 더 센 게 이제 선물 거래예요. 주식 선물 거래. 그거는 한 5배 전후, 뭐 많으면 한 10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난 증거금 한 20% 가지고 100을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합니다. 옵션 거래. 예,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거래를 하는데 이건 레버리지가 때에 따라 다르지만 20배에서 한 70배까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한 5 정도 들고 1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내는 건데 대신에 만기가 이제 짧게 돌아오죠.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마이크론의 그 소위 옵션 만기 되는 것에 지금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지금 내재 변동성이 콜 옵션이 한 150배, 150%, 그다음에 풋 옵션이 한 190%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평균이 50%인데 그 정도에 있으면 엄청 과열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고 전망도 좋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당일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지금 가장 최근까지 체크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어제 오후만 해도 제가 체크했을 때 17%, 18%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당일날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특정 트리거를 넘어서면 엄청나게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거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콜 옵션을 사면 반대편에서는 소위 감마 스퀴즈라 해갖고 증권사가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콜을 누군가 매도했다는 것이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원주를 계속 사드려야 된다는. 근데 저런 식으로 콜 옵션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주도 저런 식으로 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죠. 갑자기 또 팍 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트리거를 눌러서 주가가 움직이면 반대편에 있는 증권사에서 엄청난 원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변동성이 있어서 적어도 오늘 다행스럽게 전자나 닉스가 좀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주가 변동성 상당히 클 수가 있어서 당분간 거기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펀더멘탈이 손상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옵션 거래, 이건 냉정해 보면 투기판이거든요. 이거 정말로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레딧 같은 데서는 소위 올해 들어서 또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소위 카지노판이 열렸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옵션 거래와 관련된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주식을 이참에서 못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주가 하락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들었거나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깜짝들 놀라셨을 텐데 이런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아주 어려운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이제 나는데 그때 예상 대비 너무 잘 나오게 되면 풀옵션 청산에 따른 감마 스퀴즈 그 발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 얘기 지금 풀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네. 생각이 잘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의외로도 주가가 확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뵈면은 좀 이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SK 하이닉스 시총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추월하게 된다면 그게 강세장의 고점이라는 주장이 좀 일려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 근데 또 마침 어제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집고 완전 폭락했잖아요. 네. 이게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결론부터 예, 말씀드리면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 근데 이건 저는 정확히 보면 마이크론 실적 앞에 또 그 일이 벌어져서 좀 더 증폭될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근거가 일견 타당하지만 네. 냉정해 보면 우리 시장하고 지금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이제 그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당시에 1등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1등을 했던 게 2000년도 3월 고점 영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유사하지 않나라는 이제 근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시스코가요. PER 그때 고점일 때 얼마로 거래됐냐면 130배로 거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60배로 거래되고 전반적으로 엄청 시장이 비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시장하고 비견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때 비쌌다. 두 번째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업체를 할 수 있지만 둘은 이종 산업이 아니라 같은 산업 안에 있습니다. 망하면 같이 망하고요. 잘 되면 다 같이 잘 됩니다. 그게 보실 필요가 있고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없어요. 전혀. 그 지금 SK 하이닉스 ADR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저 포드로 11배, 12배고 올해 18배인데 SK 하이닉스는 올해 기준으로 9배, 포드 기준으로 지금 6, 7배. 이게 지금 격차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론을 가만 보면 ADR 상장되면 SK 하이닉스의 갭 메우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열되게 이 레버리지로 올린 측면이 있어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2000년도 3월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다소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는 주의할 거는 주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상승하고 이익이 랠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 왔다는 그런 인식이 들었을 때 매물벽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이 빈약하고요. 손익 분기 쪽이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섹터는 조심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로봇, 뭐 우주, 전력 이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주 로봇은 냉정히 보면은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고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올라서 PR이 비싸서 그렇지 이익은 잘 내고 있고 이익 성장도 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좀 달리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고퍼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책 수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늘 주장했던 저 PBR 종목. 네. 예, 요거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고배당주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 출렁일 때 그쪽은 상대적으로 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 2000년도, 2007년도, 2021년도 세 번의 강세장 때 시장보다 먼저 고점을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좀 작년부터 시작된 강세장에서 증권업이 계속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5월 초에 고점 찍고 붉은색입니다. 고점 찍고 좀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이것이 이 코스피가 그 나홀로 가다가 지금 조정받는 때 무슨 역할을 했나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열심히 증권 업종을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그래야만 다 같이 쭉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제 모든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거나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권 업종이 이번에 지금 조정폭 5월 초 이후의 조정폭을 마무리하고 리바운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의 강세장이 계속 쭉 우상향할 수 있는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 업종 지수의 흐름도 열심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가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가 좀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실적 이런 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배당주, 저 PBR 관련주 이런 부분도 관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선순환으로 코스피 만시대에 동력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했던 장 이후 반등 장에 대한 전략 모멘텀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